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변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거나 식거나 흩어지고 있습니다. 연기는 피어오르고 얼음은 녹고 기억은 흐려집니다. 이것들은 모두 한 방향으로만 일어납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물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당연한 사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의 기본 방정식들은 시간이 거꾸로 흘러도 완벽하게 작동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테이블에서 컵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장면을 영상으로 되감으면 파편들이 저절로 모여 완벽한 컵이 되고 테이블 위로 올라갑니다. 뉴턴 역학도 양자 역학도 이 역재생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완벽하게 허용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앞선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바로 엔트로피였습니다. 무질서한 상태의 경우의 수가 정돈된 상태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는 자연스럽게 더 무질서한 쪽으로 향합니다. 커피가 식고 방이 어질러지고 컵이 깨지는 방향,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곧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는 방향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명쾌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는 한 가지 조용한 전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엔트로피가 앞으로 증가한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낮다면 과거는 더 낮았을 것이고 더 먼 과거는 더더욱 낮았을 것입니다.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가면 결국 우주의 맨 처음 빅뱅의 순간에 도달합니다. 그 순간의 엔트로피는 극도로 낮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불편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주는 하필 그렇게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출발했을까요?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의 경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태어날 때 높은 엔트로피 상태였을 확률이 훨씬 더 컸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우주는 가능한 모든 상태 중 가장 특별하고 가장 정돈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물리철학자 데이비드 엘버트는 2000년에 출간한 저서 시간과 우연, 타임 앤드 찬스에서 이 문제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과거 가설, 영어로 패스트 하이포시시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방향성은 우주 초기의 낮은 엔트로피라는 경계 조건을 전제로 할 때만 성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만으로는 시간의 화살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출발점 자체가 특별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출발점은 대체 얼마나 특별했을까요? 이 질문에 구체적인 숫자로 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2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영국의 수리물리학자 로저 펠로지였습니다. 그는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를 계산했습니다. 별과 은하, 그리고 무엇보다 블랙홀이 가진 엔트로피를 모두 합산했습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엔트로피를 가진 천체입니다. 그런 다음 펠로즈는 역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우주가 빅뱅 당시의 초기 상태로 우연히 선택될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10의 10의 123승분의 1이었습니다. 잠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수는 대략 10의 80승계입니다.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을 물리학에서 가장 짧은 시간 단위인 플랑크 시간으로 쪼개도 약 8 곱하기 10의 60승번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들도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펠로즈가 계산한 확률의 분모는 10의 10의 123승입니다. 지수 위에 다시 지수가 올라간 이 숫자는 우주 안의 모든 원자 위에 숫자를 빽빽이 새긴다 해도 끝까지 적을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단순히 매우 낮은 확률이라는 표현으로는 이 숫자의 크기를 전혀 담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언어가 무너지는 수준의 특수함이었습니다. 펠로즈가 이 계산을 한 이유는 우주의 탄생이 기적이라는 종교적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극단적인 특수함이
단순한 우연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시간의 방향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빅뱅 자체보다 더 깊은 원리가 필요하다는 물리학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시간의 방향을 설명하지만 그 법칙이 작동할 무대를 깔아준 것은 빅뱅의 초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갸우뚱하실 수 있습니다. 빅뱅 직후의 우주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극도로 작은 공간에 압축된 상태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았습니다. 직관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혼돈처럼 느껴집니다. 높은 엔트로피처럼 보이지 낮은 엔트로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극도로 정돈된 상태란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직관적 혼란을 풀어주는 열쇠는 중력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엔트로피를 생각할 때는 기체 분자를 떠올립니다. 기체 분자는 상자 안에 골고루 퍼진 상태가 가장 높은 엔트로피입니다. 한쪽에 몰려있는 것보다 고르게 퍼진 상태의 경우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력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이야기가 정반대가 됩니다. 중력은 물질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입자들에게 균일하게 퍼져 있는 상태는 오히려 매우 특별한 낮은 엔트로피 상태입니다. 중력의 관점에서 가장 높은 엔트로피 상태는 물질이 극단적으로 뭉쳐서 블랙홀을 이룬 상태입니다. 기체에서는 균일한 분포가 높은 엔트로피이지만 중력의 세계에서는 균일한 분포가 낮은 엔트로피입니다.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펠로즈는 이것을 바일 곡률 가설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의 시공간은 극도로 매끈하고 균일했습니다. 시공간의 뒤틀림을 나타내는 바일 곡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력의 관점에서 보면 가능한 모든 상태 중 가장 정돈된, 가장 낮은 엔트로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빅뱅의 뜨거움은 엔트로피가 높다는 증거가 아니라 중력적으로 완벽하게 정돈된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이후 중력은 균일하게 퍼진 물질을 조금씩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가스 구름이 모여 별이 되고, 별이 모여 은하가 되고, 거대한 별이 죽으면서 블랙홀이 탄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우주적 규모의 엔트로피 증가였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사실은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별이 태어나고 빛을 내고 죽어가는 그 모든 여정이 시간의 화살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빅뱅이 시간의 방향을 결정했다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빅뱅과 함께 태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빅뱅 이전에도 어떤 형태의 시간이 존재했을까요? 이 질문은 물리학에서 가장 논쟁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물리학자들의 입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입장은 빅뱅 이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티븐 호킹과 제임스 하틀이 1983년에 제안한 무경계 제안이 이 입장의 대표였습니다. 시간 자체가 빅뱅과 함께 탄생했기 때문에 빅뱅 이전을 묻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호킹은 이것을 독특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느냐고 묻는 것은 북극의 북쪽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구 표면을 따라 북쪽으로 계속 가면 결국 북극에 도달하고 거기서 더 이상 북쪽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가면 빅뱅에 도달하고 거기서 더 이상 과거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의 시작이 존재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 빅뱅 이전에도 뭔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펠로즈 자신이 제안한 등각순환 우주론, 줄여서 CCC라고 부르는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빅뱅으로 태어나 팽창을 거듭한 뒤 결국 열적 죽음에 이릅니다. 모든 블랙홀이 증발하고 모든 입자가 흩어져 텅 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펠로즈는 이 텅 빈 끝이 수학적으로 새로운 빅뱅의 시작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의 우주가 끝나면 다음 우주가 시작되고
이 순환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펠로즈는 각 순환을 이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우주는 무한히 이어지는 이온들 중 하나에 불과하고 우리의 빅뱅은 이전 우주의 마지막 숨결과 다음 우주의 첫 호흡이 만나는 전환점이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입장은 솔직한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모른다. 그리고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리학자 션 캐럴은 빅뱅 이전을 묻는 것 자체는 유효한 과학적 질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물리학의 도구로는 그 경계 너머를 들여다볼 수 없다는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빅뱅 이전의 정보가 원론적으로 관측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입장 모두 나름의 논리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입장이 공유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빅뱅 당시의 극도로 낮은 엔트로피가 시간의 방향을 만들었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왜 그 초기 조건이 그토록 특별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유력한 설명 후보도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 즉 급팽창 이론이었습니다. 앨런 구스가 1980년에 제안한 이 이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우주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팽창했습니다. 이 급격한 팽창이 우주를 균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낮은 엔트로피의 초기 조건을 설명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펠로즈를 비롯한 여러 물리학자가 이 설명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우주를 균일하게 만들었다 해도 인플레이션 자체가 시작되려면 이미 극도로 특별한 초기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엔트로피 문제를 한 단계 뒤로 미룰 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범인의 알리바이가 또 다른 범인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중우주론도 거론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우주가 존재하고 그중 우리 우주가 우연히 낮은 엔트로피를 가지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설이었습니다. 다른 우주를 관측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를 경험한다는 설명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과학적으로 무언가를 증명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야기의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는 138억 년 전 극도로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특별한 출발 조건 때문에 엔트로피는 증가할 방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곧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향 위에서 컵이 깨지고 커피가 식고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시간의 화살은 우주 탄생의 순간에 이미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의 방향을 만든 진짜 범인은 엔트로피 법칙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 있도록 출발선을 깔아준 빅뱅의 극도로 특별한 초기 조건이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왜 하필 그런 모습이었는지는 현재까지도 물리학의 가장 깊은 미해결 문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것, 그것이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화살이 우주의 탄생 조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력학적 시간의 화살이 빅뱅이라는 우주론적 시간의 화살과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묘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우주적 시간의 방향은 우리 뇌가 느끼는 시간의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는 기억하지 못할까요? 기억이라는 뇌의 작용도 어쩌면 엔트로피 이야기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시간의 화살은 우주에서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옵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